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건축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 342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축법이 나와 있어요. 자, 건축법은 7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기술계통의 법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쉽게 이렇게 풀이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은 이제 건축의 절차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를 이제 매입해야 되겠죠. 토지를 매입해서 설계 등을 할 겁니다. 도면을 그리겠죠. 설계를 하고 이제 허가를 받거나 또는 경미한 건물이라면 신고하겠죠. 중요한 건물은 허가를 받고 경미한 건 신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무조건 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착공 신고를 합니다. 자, 착공 신고 뜻은 뭐냐면 착공, 공사를 착수한다는 얘기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하는 겁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죠. 나는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겠죠. 공사를 하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건축공사가 끝나면 대개 이제 다른 법에서는 준공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건축법은 같은 의미예요. 준공 검사라고 하지 않고 같은 의미지만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왜 사용 승인이 그러냐면, 건축법은 공사가 언제 끝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자 그래서 사용 승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끝났을 때 준공 검사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사용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겠죠. 상점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영 안 된다. 그래 되면 음식점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용도를 변경할 수 있고, 이제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막바지 철거할 수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멸실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부분 절차는 말이죠. 건축법상의 대부분 절차는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대부분 절차 그렇습니다. 허가를 할지 착공 신고를 할지 사용 승인을 할지 거의가 다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건축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건축주가 되겠죠.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자, 우선 그 제2절이죠. 342페이지 제2절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 정의가 나올 텐데요.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하지 않은 부분은 뒷부분에서 또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정의에 보면 대지가 나와 있죠. 대지의 정의를 간단히 살피면 대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공간 정보에 관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간 정보에 관한 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우리 건축법상의 대지의 정의는 공간 정보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이것을 대지라고 한다.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345페이지 보는 거죠. 자, 345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의가 뭐냐? 자, 첫 번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 잘려야죠. 자, 토지에 정착합니다.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정착성이 있어야 합니다.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착성이 있어야만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정착의 반대는 이동이죠. 따라서 이동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건물이 이동성이 있다면 바람만 불어도 건물은 움직이겠죠. 이동성이 없고 정착해야 되는 그런 공작물 중에서, 우리 공작물이라면 사람이 만드는 인위적인 것은 다 공작물이죠. 이런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과라는 건 영어로 and입니다. 필수고요. 또는 또 or 선택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랬어요. 자, 부제가 3개 나옵니다. 지붕, 기둥, 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둥과 벽은 또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적 부제. 그러나 지붕은 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필수죠. 지붕은 필수다.
그러니까 기둥과 벽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반드시 있고 기둥과 벽은 선택적으로 있어도 괜찮다. 이럴 때 건축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지붕은 왜 필수다? 우리 그 건축물은 영어 쉘터에서 기원이 됐다고 하죠. 쉘터는 대피소라는 뜻이죠. 자, 과거 원시 시대 때 원시인들이 사는 그 거주 공간을 살펴보면 주로 동굴 생활한 거죠. 동굴에 들어가 있어 살게 되면 외부의 기상 요건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붕이 되겠죠. 또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씁니다.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산도 건물로 보면 지붕과 같은 거죠. 외부의 기상 요건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지붕은 필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여기서 하나 잘리고요. 또 이에 딸린 시설물 그랬어요. 이해할 때 이라는 건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도 건축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에 딸린 시설물에다 밑줄 딱 치고요. 담장과 대문입니다. 흔히들 질문을 많이 하죠. 담장과 대문이 건축물이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담장과 대문이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건축물이고 딸려 있지 않으면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랬네요. 지하에 차고가 있다든지 지하에 상가가 있다든지 또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연장 그랬죠. 고가라는 건 사다리 같은 거예요. 고가 사다리를 세워놓고 그 위에 공연장을 설치해도 건축물을 볼 수 있다. 요즘에 보통 아이돌 가수들 보면은 공연을 할 때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고가 사다리에다가 공연장을 만들어도 이것도 건축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셋 중 하나면 건축물이에요. 첫 번째,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이에 딸린 실물 두 가지고요. 세 번째는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지하,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그림 밑에 내용을 또 볼까요? 그 바로 밑에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 제목을 좀 보세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나와 있죠? 그거 별표 하나 딱 쳐놓으세요. 1, 2, 3, 4, 5, 5개 있어요. 이 5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랬고요. 5개 나와 있는데 이 5개는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죠.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랬죠.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화살표 딱 치고요. 다른 법 적용.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다른 법을 적용한다. 첫 번째 보시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그랬어요. 문화재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하죠. 지정문화재란다면 국보나 보물 같은 것이고요. 가지정 나왔죠. 우리 공법에는 가짜는 말이 많아요. 가지정. 이때 가짜는 한자로 쓰면 거짓 가짜거든요. 거짓 지정이 아니고요. 우리 공법에서 가짜가 나오면 거짓말로 해석하지 말고 임시. 그래서 가설 건축물도 임시 건축물이고 가지정도 임시정이라는 얘기죠. 즉 국보나 보물로 정하기 전에 임시로 정하는 상태를 가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정 문화재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죠?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설글에서 철도에 관련된 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 나, 다라 이것을 철도 관련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운전 보안설이랄지 철도 선로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설. 철도 위에 이렇게 육교 같은 거 있죠. 보통 과선교라고 얘기하죠. 선로에 위에 있다 그래서 과선교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플랫폼이라든지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설, 석탄 창고나 석유 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이것은 철도 건설법을 적용합니다. 철도 건설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율.
우리가 고속도로 빠져나갈 때 돈 내는 데 있죠. 이것도 도로에 관련된 법이 적용될 겁니다. 도로 관련 법이 적용되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그랬어요. 컨테이너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 간이 창고라는 것은 간단히 이용하는 창고인데 괄호축을 보자.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를 할지라도 어떨 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용도로 사용되며 이동이 쉬운 것. 자, 이동이 쉽다면 정착성이 없다는 거니까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최근에 신설됐죠. 하천법에 따르는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물의 양을 조절하는, 유량을 조절하는 수문 조작실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천법 적용이죠. 그래서 요 다섯 개는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제목을 다시 보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랬으니까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라고요? 다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밑에다가 이렇게 적자. 전통 건조물이랄지 전통 사찰이랄지 또는 철도 역사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걸 비교해서 알아두자.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까 문화재 따위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니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 건조물 하게 되면 이건 한옥집이죠. 한옥집이랄지 전통 사찰은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또 아까 말이죠. 철도에 관련된 인설은 철도 건설법이 적용되니까 건축법 적용 안 했었죠. 그러나 철도 역사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서울 역사랄지 노량진 역사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끔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있고요. 이제 넘겨주시죠. 346페이지 보는 거죠. 346페이지 괄호 4번 제목을 보시죠.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이 이렇게 나왔죠. 이름만 딱 들어도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초고층일 거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이고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이거나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죠. 높이가 30m라도 되고 120m라도 되고 층수가 30층 이상이라도 됩니다. 두 번째,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는 200m 이상 그랬죠. 자, 생각해 보시라고. 초고층하고요. 고층을 비교해 보자. 초고층은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 고층 건물은 높이가 120m 이상 또는 층수는 30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네 가지를 동시에 외우지 마시고요. 초고층 건물의 60%가 고층입니다. 200m에 60%면 120m, 50층에 60%면 30층이 되겠죠. 그래서 60%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나오는 준초고층 건축물 하면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니까 초고층과 고층 사이의 것을 우리는 준초고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오자. 바로 7번 제목을 볼까요? 다중이용 건축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흔히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불특정 자수인이 많이 이용하고 규모도 큰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이 되면 소방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었던 파트입니다. 자, 다중이용 건축물 보시자고요.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중이용 건축물.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자, 1번 보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건축물. 다음의 용도로서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것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그러죠. 5,000제곱 이상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바 5개 나오죠? 6개 나오죠? 요것들은 다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뜻이에요. 가번 보시면 문화 및 집회 설거라면 극장 같은 거죠. 그런 곳에 사람 많이 모여있죠?
그러나 동식물은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또 종교시설, 교회 같은 거,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운수시설 하면은 터미널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죠.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이랄지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이니까 관광 호텔 같은 데죠. 이런 시설로서 바닥 면적각이 얼마 이상? 5,000제곱 이상 이럴 때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두 번째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층 이상이면 용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용도로서 5천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들은 간단하게 살피도록 해요. 자, 이제 348페이지, 12번 보시기 바래요. 주요 구조부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 딱 쳐놓고요. 이 주요 구조부는 출제가 잘 되는 파트예요. 3, 4번 정도 우리 시험에 직관적으로 출제가 되었었죠. 자, 주요 구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라고 하면 하중을 지탱한다고 합니다. 하중을 지탱하는 부재. 여기서 하중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물에 미치는 힘입니다. 건축물에 작용되는, 건축물에 미치는 그 힘을 우리는 하중이라고 하죠. 이 힘을 굳건히 버텨주는 부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뼈대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건물은 붕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에 미치는 힘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는지 이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미치는 힘을 하중이라고 하는데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건물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로 지어지니까 이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가 있겠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비벼지니까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날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재료 자체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 한다. 또 건물에 여러 가지 물건이 쌓이거나 사람이 적재하겠죠. 이걸 적재하중이라고 한다. 여기가 만약에 공장이라면 기계가 건물을 누를 것이고 도서관이면 책과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집 누를 겁니다. 적재하중이라고 한다. 또 겨울철에 눈이 쌓여도 엄청난 힘을 가하죠. 이걸 적설하중이라고 한다. 눈이 쌓였다는 거죠. 또 고층 건물인 경우에 옆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건물을 못 살게 굽니다. 이걸 풍하중이라고 하죠. 바람 풍자 써가지고 풍하중. 또 지하에 지진이 막 발생하면 건물이 막 무너지겠죠. 이걸 지진하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 5개 정도가 건물에 미치는 힘이라고 보고 이걸 하중이라고 본다. 이런 하중에 대해서 굳건히 서포트, 지탱해주는 그런 부재를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이 주요 구조는 6개가 있습니다. 벽, 내력벽. 요 부재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주계단, 그리고 지붕틀 이렇게 6개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보통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5개 지문을 주고요. 다음 중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종류를 파악하는데 여기 있을 땐 내력벽이라고 나와요. 내력벽. 자, 벽은 벽인데 내력벽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구조학적으로 벽을 분석해 보면 벽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눕니다. 이때 내력할 때 내자는 인내한다. 참는다 이거죠? 참을 내자에다가 힘력자. 그리고 내력벽하니 힘을 인내해주는 벽이다. 그래서 요건 바로 주요 구조부죠. 우리 일반 벽으로 볼 때 건축물의 외벽이죠. 외벽은 힘을 지탱해주고 있는 내력벽이니까 주요 구조부. 그러나 비내력벽 하게 되면 안일 비자죠. 힘을 지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요건 되게 칸막이 벽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 외벽이 아니라 칸막이 벽이 있죠. 거실과 방을 구별해주는 이런 칸막이 벽은 힘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구분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벽을 갖다 얘기할 때 내력과 비내력 2가지를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로 벽이 주요 구조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벽 중에서도 무슨 벽? 내력벽. 이것이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기둥이죠. 기둥도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나 사익기둥은 X,
요건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기둥 자체는 힘을 떠받쳐주고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나 기둥과 기둥이 너무 멀어서 천장이 휠 때가 있겠죠. 이럴 때 가운데 셋기둥이라고 해서 사익기둥을 대죠. 이런 사익기둥은 힘을 지탱하지 않고 변형을 막아주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또 바닥은 주요 구조부예요. 그러나 최하층 바닥은 X.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2층 바닥, 3층 바닥은 위에서 누르는 걸 스스로 떠받쳐주고 있죠. 그러나 최하층 1층 바닥의 경우는 스스로 떠받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밑에 기초가 있겠죠? 기초에 전달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주요 구조부는 하중을 지탱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하층 바닥은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그 다음 보라는 것은 우리가 대들보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천장에 보가 붙어 있는데요. 보통 이 실내에는 이런 마기가 있기 때문에 기둥을 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가보자. 지하철을 가면 천장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로로 쭉 지나가는 부재가 있죠. 대들보 생각하면 돼요. 주요 구조부. 주계단, 이것도 주요 구조부. 계단 자체도 힘을 스스로 떠받는다. 지붕틀, 지붕 프레임이죠. 틀이라는 건. 지붕 자체의 무게를 틀에서 받쳐주고 있죠.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 그래서 X인 걸 비교해서 알아두시는데 이 종류는 이렇게 오시면 돼요. 자, 바, 지, 보, 내, 주, 기 이렇게 오세요. 주요 구조부 종류 6개, 바지 보내줬다는 얘기죠. 바지, 보내, 주, 기 이렇게 오면 간단할 겁니다. 바지, 보내, 주, 기.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그리고 기둥 이렇게 해서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종류 6개 밑줄 딱 쳐놓으세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익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두 가지만 제외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책을 또 한 장 넘겨보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자 그래서 한 7개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건축주가 나와 있죠. 건축주는 건축의 준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면 여러분들이 건축주입니다. 두 번째 설계자 나오죠. 건물을 설계하는 자를 설계자라고 하는데 설계자 옆에다가 건축사라고 하나 적으세요. 건축법 공부하다 보면 건축사가 많이 나오죠. 건축사는 설계사무소 소상이 되려면 이 자격증을 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사가 나오면 설계를 아주 잘하는 설계의 대가다. 일단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감리자가 나와 있죠. 감리자는 누구를 감시 감독한다? 시공자입니다. 공사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하죠. 시공자를 감시 감독하는 자를 감리자라고 한다. 그럼 감리자는 누가 정할까요? 건축주가 정한다. 건축주가 시공자를 감시 감독할 수 있어요. 근데 건축주가 건축을 잘 몰라서 도면을 볼 줄 모른다면 대행해서 감자를 정해서 감자로 하여금 시공자를 감시 감독하게 하는 것을 감리자라고 한다. 네 번째 시공자 나와 있죠.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간단히 용어 정의를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351페이지로 가셔서 03번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다. 그래서 1번에 건축 나와 있죠. 그다음 별표 하나 딱 치시고 건축 중요하고요. 또 한 장을 딱 넘겨보면 괄호 2번에 대수선 나와 있죠. 그것도 별표 하나 딱 쳐놓으세요. 건축과 대수선이 가장 중요한데 둘 중 하나가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참고적으로 과거에는 대수선이 훨씬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건축에서 하나 개정된 게 있거든요. 개정된 건 시험을 반영한다는 철칙이죠. 그래서 건축을 중시하고 대수선도 덧붙여서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건축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건축이 과연 뭘까? 자, 건축입니다. 자, 건축은 끝에가 축조자로 끝나죠. 축조 행위를 건축이라고 한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축조 행위를 건축이라고 한다. 이게 토탈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신축이 있다. 그리고 중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 재축이 나오죠. 3번에 개축,
4번에 재축. 그리고 5번에 뭐가 나온다? 이전. 이축이 아니에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축은 X, 이축은 건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이축이라는 것은 이사할 때 이자죠. 옮겨 짓는다가 이축인데 이건 현실상 용어지 법상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축이라는 건 뭐다? 새롭게 짓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하는 게 신축입니다. 그래서 무니까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나대지. 나대지는 대지에 건물이 없는 대지죠. 나대지에서 새롭게 져도 신축이다. 중요한 건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롭게 건물을 줘도 신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다 알아요. 부속 건물에 시작돼도 신축이라고 봐야 돼요. 부속 건축물은 주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부속 건물에 시작돼도 신축이다. 증축은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거니까 기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했던 유를 큰 유로 바꾼다. 뭔가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있을 유자죠. 즉 있는 데서 시작되니까 기존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서 그것을 늘린단 말입니다. 늘리는 거니까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축은 없거나 부속이 시작되고 증축은 있는 데서 뭔가를 늘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축과 재축. 개축과 재축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개축은 철거를 합니다. 철거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부신다는 얘기죠. 재축은 멸실된 겁니다. 멸실이니까 자연적 재로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주태 종전 이내로 줘야 돼요. 종전 이내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한다. 철거하고 다시 짓때 종전 이내. 재축은 멸실됐고 다시 짓때 종전 이내인데 근본에 재축에서 개정됩니다. 재축인 멸실됐고 다시 짓때 종전 이내로 축조하는데 여기서 잠깐 개정이 있다는 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살피겠습니다. 자, 우선 건축 5가지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습니다. 자, 신축부터 보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 그랬으니까 나대지죠. 여기에 새로의 건물을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거기 둘째 줄 괄호 속을 보세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한 것을 포함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대지나 부속에서 시작돼도 신축이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증축 볼까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인 대지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존에서 시작되죠. 신축은 어디에 시작된다? 나대지나 부속. 증축은요. 기존 건물에서 결과는 늘어나야 됩니다. 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걸 말한다. 이제 개축과 재축을 동시에 보시자고요.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넓이를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철거에 대한 동그라미 딱 치고 철거를 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라는 거죠. 종전 범위 내에서 축조한다. 근데 재축을 보자. 천재지변으로 재로 멸실됐다고 되어 있죠. 멸실됐고요. 그 대지에서 다시 짓는데 박스 가번 보면 종전 규모 2라고 되어 있죠.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2야. 나번 보세요. 나번의 기역번 동수나 층수나 높이가 모두 종전 2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종전에. 근데 니은번이 새로 추가된 거예요. 개정된 거죠. 반드시 재축은 멸실됐고 종전 2로 짓는데 다소 이제 종전을 벗어나도 괜찮다. 그게 니은인데요. 동수나 층수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할 때는 해당 동수나 층수나 높이가 법령에 모두 적합하다면 초과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재축에서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축은 일부러 부시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부시는 거죠. 종전 이내로 축조를 해야 되지만 재축은 자연적으로 멸실됐기 때문에 종전을 벗어나서 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이번 재축의 개정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개축인지 재축인지 갠지 젠지 무지 헷갈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해. 재해라는 건 철거겠습니까? 멸실이겠습니까? 멸실이죠. 그 재해할 때 재를 재축할 때 재 이렇게 연가하면 빨라요. 그죠? 재해, 재축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건축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가 있었어요. 기존에 5층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했다고 합니다. 철거를 해서 다시 4층까지 졌다. 자, 철거를 했고 종전 인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다? 개축이다. 근데 철거를 했고 이걸 6층까지 졌다 이거죠. 철거를 했고 종전 5층을 벗어났으니까 이건 개축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뭐가 된다? 종전을 걸 벗어났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철거를 만약에 전부 철거했습니다. 전부를 철거했으니까 나대지가 되었죠? 거기서 종전을 벗어났으니까 이건 신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를 철거했다고 해요. 즉 3, 4, 5층을 철거했으면 기존 1층 남아있죠? 여기다 종전 벗어났죠? 기존에서 종전을 벗어났으니까 이건 증축이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철거를 하되 종전 이내면 무조건 개축이고요. 종전을 벗어나면 전부 철거면 나대지니까 신축, 일부를 철거면 기존이 있으니까 증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이전 보겠습니다. 이전은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자, 이전이 되려면 주요 구조물을 해체한다 안 한다? 해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나 벽 같은 걸 뜯어내지 않는 거죠.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에서 뭐만 바뀐다? 위치만 변경하는 거예요. 위치만 변경하는 것을 이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전혀 뜯어내지를 않고 번쩍 들어서 이게 하나의 대지면 대지 내에서 위치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물이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이걸 전혀 철거하지 않고 번쩍 드러냅니다. 들어서 옆 코너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전.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물 갖고는 상상할 수가 없죠. 거기다 이전에다 적으세요. 이건 조립식 구조. 조립식 구조랄지 나무 구조.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번쩍 들어 옮길 수가 있죠. 이걸 이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립식 건축물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뭐 문화재라든지 사찰 이런 것들을 옮길 때 이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하면 5개 뭐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인데 근본에 재축은 다소 종전을 벗어나더라도 기존면 합당하다면 재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주자.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수선이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해봐요. 대수선. 큰 대자겠죠? 수선을 크게 하자 이 뜻인데요. 자, 대수선 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대자예요. 대수선. 따라서 끝에가 축자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축조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건축이라 볼 수 없다. 건축은 저 5개였고요. 대소는 크게 손보겠다 이거예요. 대소를 분석하면 4가지야. 첫 번째, 수선 변경도 대수선이고요. 증설 해체도 대수선입니다. 증설을 해체하는 거. 세 번째, 방화적 조치. 방화적 조치라는 건 화재를 방어한다는 얘기죠. 화재를 막아주는 것도 대수선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외부 형태 변경. 외부의 형태를 변경해도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끌어놓고요. 지금 우리 책에 대수선 종류가 박스에 9개 있잖아요. 이 9개를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함정적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먼저 비교합니다. 수선 변경도 대수선, 증설 해체도 대수선인데 어디에 대자가 붙은 거죠? 수선에 대자가 붙었어. 수선에 대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크게 해야 돼요. 수선 변경을 크게 해야만 대수선입니다. 따라서 수선 변경이 큰 대자를 붙여서 대수선이 되려면 개수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3개 이상, 규모는 30제곱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만 대자가 붙어요. 이거보다 작으면 대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설 해체는 규모와 무관하다. 만약에 얘 이름이 대증설이었다면 증설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대수선이니까 수선을 크게 하자 여기는 숫자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증설 해체는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조금 증설하건 많이 해체하건 많이 증설하건 무조건 대손이다. 일단 요 두 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형광펜 해가지고요. 1번에 내력벽 칠하시고요. 2번에 기둥, 3번에 보, 4번에 지붕틀까지 칠하세요. 요 네 가지는 뭐다? 주요 구조부였죠. 일단은 주요 구조부를 크게 수선해야 대손이 되는 겁니다. 주요 구조부 확인했고요. 자, 1번부터 자세히 봅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한다. 증설 해체하다. 까만 펜 밑줄. 또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한다. 빨간 펜을 꺼내서 수선 변경의 밑줄. 자, 증설 해체 까만 거, 수선 변경에 빨간 거를 칠했습니다. 그럼 30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30제곱 이상은 증설 해체 연결되나요? 수선 변경에 연결되나요? 다 읽어볼까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를 하거나 30제곱 이상 수선 변경한다 그랬으니까 30 이상은 수선 변경에 연결되죠. 그리고 빨간 펜으로 30제곱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책을 보면서 답을 해보세요. 내력벽을 20제곱미터입니다. 20제곱미터 증설했다. 대손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력벽을 20제곱미터를 증설하면 대손이죠. 왜? 증설은 규모 무관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했다는 거예요. 20 수선했다면 30 이상이 아니니까 그건 대손이 아니죠. 그건 뭐라고 한다? 그냥 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자를 띄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를 동시에 볼게요. 뭐 기둥, 보, 지붕틀은 주요 구조보니까 아까 색을 칠했고요. 자, 각각의 증설해체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까만 펜으로 증설해체다 각각 밑줄을 딱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이 각각 나올 거예요. 빨간 펜을 꺼내서 수선 변경의 밑줄을 딱딱 쳐보세요. 까만 걸로 증설해체, 빨간 걸로 수선 변경을 밑줄했습니다. 그럼 3개 이상은 증설해체 연결되는가요? 수선 변경에 연결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한다 그랬으니까 3개 이상은 수선 변경에 연결되죠. 그리고 빨간 펜으로 3개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선과 변경이 대손이 되려면 개수는 3개 이상, 면적은 30 이상 할 때 대손이다. 자, 문제 드릴게요. 책을 보면서 답변하세요. 기둥을 1개 해체했다. 기둥을 1개 해체했다. 대손입니까? 아닙니까? 대손이죠. 증설해체는 규모에 무관하니까. 두 번째, 보를 2개 수선했다. 보를 2개 수선했대요. 수선은 3개 이상이 돼야 되죠? 이건 대손이 아닙니다. 그냥 손이라고 한다. 라스트, 지붕틀을 2개 증설했습니다. 대손이 아니라 대손이다. 증설은 규모 제한이 없죠. 수선 변경일 때 3개 이상이래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을 묶어서 이게 바로 방화적 조치입니다. 화재를 막아주는 거죠. 방화적 조치. 화재를 막아주는 것은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선 변경의 조차도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방화적 조치는 대손이다. 그래서 5번 보시면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한다. 전혀 숫자가 안 나오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한다. 전혀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방화적 조치는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손이다. 이제 7번 보는데요. 자,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외부 형태를 변경해도 대손이다 그랬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죠. 무조건 다 외부 형태를 바꿀 때 대손은 아닙니다. 반드시 미관지구일 때. 미관지구 내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해야 대손입니다. 요 미관지구가 핵심이죠. 그럼 다른 데서는 대손이라 볼 수 없고요. 반드시 미관지구래요. 왜? 미관지구는 미관을 유지하는 거죠. 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미관지구를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미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미관지구에 외부 형태를 바꿔버리면 미관이 깨진다는 말이죠. 그러니 대손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색채 변경은 X. 아무리 미관지구라 할지라도 외부 색채를 바꾸면 대손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색채 변경도 대손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규제가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색채 변경은 대손에서 뺐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이제 7번으로 갑니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한다. 거기 미관지구의 빨간펜 밑줄 딱 세요. 이게 만약에 경관지구 같은 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할 때 대소원이다. 근데 괄호 속을 보시면 담장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왜죠? 담장도 건축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담장도 건축물에 딸려 있다면 건축물이니까 이것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8번.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이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원 변경하는 것도 대소원이다.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인데 두 가지 주택의 공통점 서민주택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서민,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서민주택이죠. 서민주택에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원 변경하면 대손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9번이 재작년도에 최근에 신설된 건데요.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원 변경한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 테헤란로, 서울의 테헤란로에서 건물이 고층 건물이 있었죠. 그래서 마감 재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감 친다고 하잖아요. 마감은 맨 끝에 하는 거죠. 콘크리트 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석재나 또는 타일 같은 거 얇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걸 마감 재료로 합니다. 이게 떨어진 거죠.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쳤죠. 그래서 요 마감 재료를 외벽에 붙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가 잘못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고요. 증설 해체하거나 35 이상을 수원 변경하면 대손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까만 펜 꺼내서 증설 해체 밑줄, 빨간 펜 꺼내서 수원 변경의 밑줄. 이때 30 이상은 어디 연결된다? 수원 변경이 연결된다. 30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딱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선과 변경이 대손이 되려면 규모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대수선이니까 3개 이상이거나 30 이상 이렇게. 단순히 대손을요 숫자만 간단히 외워서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어떨 때 숫자가 있고 어떨 때 숫자가 없는지를 구별해줘야 완벽하게 득점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 5개 살폈고요. 대손 9가지를 분석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괄호 3번에 리모델링이 나와 있죠. 요즘에 리모델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은 완전 철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쳐 쓰는 거죠.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목적 2가지와 행위 2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자, 의부터 봅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손을 하거나 일부 증축을 말한다 그랬어요. 일단 목적 2가지 밑줄 쳐줄까요?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입니다. 노후와 억제를 할지 기능 향상을 위해 어떤 행위 2가지죠? 대손과 일부 증축의 밑줄. 대손을 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면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기준을 완화해 줘야 될까요? 강화해야 될까요? 리모델링 할 때 기준을 많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떤 걸 풀어주느냐. 둘째 줄 내려가면 용적률 나오죠. 그 밑에 줄 보면 높이 제한 나오죠. 이것을 120%에서 완화 적용한다. 높이 쪽을 풀어주는군요. 어차피 리모델링 하려면 좀 더 높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0%니까 1.2배를 완화해준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기준을 완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였는데 다시 한번 중요도를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아까 주요 구조부에 있었죠. 주요 구조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5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손 9개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